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안 돼! 그걸 하나 제대로 못 올려? 서도현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은 아직 김이 오르고 있었다. 문채리는 순간적으로 남편의 손목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몸을 피하기에는 배가 너무 무거웠고 의자는 식탁과 벽 사이에 깊숙이 밀려 있었다. 다음 순간 뜨거운 보리차가 그녀의 왼쪽 뺨과 목덜미를 덮쳤다. 체리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숨이 턱 막혔고 피부 위로 불길이 번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반사적으로 두 손을 얼굴에 가져갔지만 손바닥에 닿는 열기마저 끔찍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다리가 바닥에 긁혔다. 임신 7달째인 배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힐 듯 흔들리자 체리는 얼굴보다 먼저 배를 감싸 안았다. 아기,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런데도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을 뿐이었다. 마치 자신이 한 행동보다 망쳐진 저녁 식사가 더 큰 문제라는 얼굴이었다.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배명숙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며느리에게 달려오지는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찬물과 젖은 식탁볼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찼다. 그러게 왜 사람 속을 긁어. 도현이가 하루 종일 위험한 현장 돌아다니다. 왔으면 집에서라도 편하게 밥을 먹게 해야지. 그 말이 채린의 귓속에 들어오는 순간 뜨거운 물보다 더 깊은 곳이 무너졌다. 얼굴은 타들어가는데 누구도 찬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누구도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다. 남편은 턱을 굳게 다문 채 식탁 중앙을 바라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상처보다 얼룩진 바닥을 걱정했다. 식탁 가운데에는 홍어무침 접시가 놓여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명숙이 원하던 홍어무침과는 조금 달랐다. 삭힌 홍어 특유의 톡 쏘는 향이 약했고 미나리 대신 집에 남아있던 부추가 들어갔다. 명숙은 아침부터 목포에서 먹던 맛이 나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 도현도 어머니가 모처럼 울산에 올라왔으니 제대로 대접하라고 말했다. 체리는 퇴근 후 남구의 재래시장까지 들렀지만 비릿한 냄새를 맡는 순간 속이 뒤집혀 가게 앞에서 한참을 구역질했다. 결국 가장 순하게 삭힌 제품을 사와 양념을 만들었다. 배를 한 손으로 받친 채 2시간 가까이 부엌에 서 있었지만 그 수고는 향이 약하다는 한마디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어졌다. 제가 냄새를 오래 맡으면 자꾸 토해서 그래도 어머니 드시라고 만든 거예요. 체리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말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찬물인지 눈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도현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래서 이걸 먹으라고 내놨어? 못하겠으면 미리 말을 하든가. 사람 기대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꼭 이런 식이야.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병원에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했고요. 또 병원 핑계야? 그 한마디에 체리는 입을 다물었다. 도현은 산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대형 플랜트 보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작업자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했고 사소한 위험도 방치하면 사고로 이어진다며 매일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회사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팀장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는 순간 아내의 통증과 두려움은 그가 관리해야 할 위험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아파트는 울산 남구의 오래된 고층 단지에 있었다. 거실은 넓지 않았지만 체린이 매일 닦아 반들거리는 원목 바닥과 밝은 회색 소파, 낮은 장식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장식장 위에는 결혼식 사진과 태아 초음파 사진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초음파 사진 옆에는 도연이 회사에서 받은 안전관리 우수 표창패가 있었다. 검은 유리 표면에 새겨진 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거실 조명 아래 선명하게 빛났다. 체리는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왼쪽 뺨이 맥박처럼 욱신거렸고 목 아래 피부가 당겼다. 뱃속 아이가 갑자기 세게 움직였다. 그녀는 겁이 나서 숨을 깊게 쉬려 했지만 가슴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시간에 무슨 병원이야. 찬물로 씻고 연고 바르면 되지. 괜히 산모가 호들갑 떨면 애도 예민해져. 배가 계속 뭉쳐요.
임신하면 원래 그런 거야. 나도 애 둘 낳아봤어. 체리는 시어머니의 단정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사람으로 취급된 적이 있었는지 생각했다. 아내, 며느리,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은 있었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문채린이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혼 전의 도연은 지금과 달랐다. 적어도 체리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체린이 야근을 마친 날에는 따뜻한 어묵 국물을 사주며 몸부터 챙기라고 했다. 자신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가정만큼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체리는 그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받아들였다. 결혼 후 도연이 말한 책임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 통장에 넣었고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았다. 그것으로 남편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생각했다. 빨래와 청소, 식사 준비, 양가 부모의 생일과 제사 일정, 명절 선물, 병원 예약은 자연스럽게 체린의 몫이 되었다. 그녀도 처음에는 불평하지 않았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누군가는 더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친정어머니 역시 결혼 생활은 서로 한 번씩 참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도연에게 체린의 참음은 배려가 아니라 기본값이 되었다. 셔츠에 작은 주름이 남으면 그는 출근 직전에 옷을 침대 위로 던졌다. 국이 싱거우면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달 음식을 주문한 뒤 체린이 차린 상은 그대로 두었다. 화가 나면 방문을 세게 닫거나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결백처럼 여겼다. 그래서 물건을 던지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침묵으로 벌을 주는 행동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체린도 그것을 폭력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남편에게 맞은 적은 없으니 자신은 불행한 아내가 아니라고 애써 믿었다. 도연이 회사 일로 예민해서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살아온 시대가 달라서 그렇다고 설명을 붙였다. 자신이 조금 더 능숙해지고 조금 덜 피곤해지면 집안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했다. 임신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왔다. 결혼 4년째 되던 겨울, 체리는 한 번 유산을 경험했다. 그때도 도연은 울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서 검사 결과를 듣고도 다음에 다시 가지면 되지라고 말했다. 그는 위로하려 했던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체리는 수술 후 혼자 누워 있던 밤, 자신이 잃은 것이 아이만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남편과 슬픔을 나눌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함께 사라졌다. 두 번째 임신이 확인되었을 때 체리는 기뻐하면서도 두려웠다. 의사는 자궁 수축이 잦으니 무리하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했다. 하지만 도연은 임신이 병은 아니잖아 라고 말했다. 명숙은 더 노골적이었다. 예전 여자들은 바틸하다가도 아이를 낳았다며 며느리가 임신을 이유로 살림을 놓으면 버릇이 나빠진다고 했다. 명숙이 울산 집에 머물기 시작한 것은 임신 5달째부터였다. 겉으로는 산후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모든 일에 기준을 세우고 체린이 그것을 지키는지 확인했다. 냉장고 반찬통의 위치, 수건을 접는 방향, 도연의 아침국 종류까지 간섭했다. 체린이 퇴근 후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면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몸을 아끼면 순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중립은 언제나 체린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엄마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잖아. 며칠만 맞춰드려. 당신이 한번 참으면 조용해져. 체린이 참을 때마다 집은 조용해졌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소리를 내지 못한 문장들이 쌓여갔다. 나도 피곤하다고. 나도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고 싶다고. 임신한 몸으로 하루 종일 일한 뒤 집에서도 평가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면 도연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부터 설명했다. 결국 체리는 또 사과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명숙은 주말에 교회 권사 2명이 집에 들를 수 있으니 홍어 무침을 넉넉히 준비하라고 했다. 도현은 어머니가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신경 쓰라고 덧붙였다. 체리는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라 퇴근이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점심시간에 시장을 다녀오면 되잖아. 도현은 넥타이를 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회사에서 시장까지 왕복하면 1시간이 넘어요. 택시 타. 그 정도 돈 아끼자고 엄마 부탁을 무시해? 체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전 내내 급여 정산 오류를 수정하고 점심시간에는 병원에 전화해 예약을 뒤로 미뤘다. 퇴근 후 산부인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몸은 지쳐 있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배가 자주 단단해지는 이유를 물었다. 체리는 잠을 잘 못 잔다고만 답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지금은 쉬는 게 가장 중요해요. 통증이 반복되거나 출혈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오세요. 집안일도 줄이시고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체리는 쓴웃음을 삼켰다. 집안일을 줄이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가 도움을 요청할수록 나약하다고 비난했다. 병원을 나온 뒤 체리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장으로 향했다. 홍어 가게 앞에 도착하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몰려왔다. 속이 뒤집히며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가게 옆 골목에서 한참을 토했다. 지나가던 상인이 의자를 내어주며 임신한 사람이 왜 혼자 이런 데까지 왔느냐고 물었다. 체리는 웃으며 시어머니가 좋아하셔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가 넘어서였다. 명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물었다. 체린이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자 명숙은 태아에게 문제가 있느냐고 잠깐 긴장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부엌을 가리켰다. 도현이 오기 전에 끝낼 수 있겠니? 체리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는 동안 배는 여러 번 단단하게 뭉쳤다. 홍어 양념을 만들 때는 창문을 열고 마스크를 두 겹 썼다. 명숙은 부엌에 들어와 맛을 보더니 고춧가루가 부족하다. 식초가 세다. 목포에서 먹던 맛이 아니라고 말했다. 체리는 말없이 양념을 다시 맞췄다. 도연이 현관문을 연 것은 8시가 가까워졌을 때였다. 그는 회사에서 안전점검 결과를 두고 협력업체 소장과 크게 다툰 뒤였다. 현관에서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다. 체리는 그 표정만 보고도 오늘 저녁에는 어떤 말도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도현은 손도 씻기 전에 식탁을 훑어보았다. 명숙은 아들이 앉기도 전에 홍어가 예전 맛과 다르다고 불평했다. 얘가 울산 사람 입맛에 맞춘다고 약하게 했나 봐. 나는 코가 뻥 뚫릴 만큼 삭힌 게 좋은데. 체리는 급히 설명했다. 어머니 제가 냄새 때문에 계속 토해서요. 그래도 드실 수 있게 최대한 맞춰봤어요. 도현은 젓가락으로 홍어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몇 번 씹지도 않고 접시에 내려놓았다. 이게 홍어야? 미안해요. 다음에는 다른 가게에서. 다음에는. 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당신은 항상 다음이래. 오늘 제대로 하면 될 일을 왜 꼭 다음으로 미뤄? 체리는 도연의 어깨가 굳는 것을 보았다. 예전 같으면 즉시 사과하고 다른 반찬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병원에서 들은 말과 시장 골목에서 토하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도현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에게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도전처럼 들렸다. 나만 편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만이라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줬으면 해서. 회사에서 하루 종일 사람 목숨 책임지고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까지 당신 힘든 얘기를 들어야 해? 명숙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다. 체리나, 남편 들어오면 기분부터 살필 줄 알아야지. 임신했다고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체리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이가 조금 전부터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이 식탁에서 자신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힘들다는 말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쉬고 싶다는 부탁이 이기심이 되는 집이었다. 저도 사람인데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다.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 체리는 자신도 놀랐다. 하지만 한번 열린 입은 쉽게 닫히지 않았다. 저도 아프고 피곤하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머니 입맛 못 맞춘 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병원에서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장 갔다가 토하고 집에 와서 2시간 동안 계속 서 있었어요. 그만해. 당신은 한 번도 괜찮냐고 안 물었잖아요. 도연은 찻잔을 집어들었다. 체리는 그가 물을 마시려는 줄 알았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지만 설마 자신에게 던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나를 나쁜 남편으로 몰아가겠다는 거야? 몰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뜨거운 차가 날아왔다. 사건은 몇 초 만에 끝났지만 체린에게는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피부에 닿은 열기, 의자가 밀리는 소리, 명숙의 혀 차는 소리, 도현이 빈잔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가 차례로 선명하게 박혔다. 체리는 욕실로 걸어가 수도를 틀었다. 거울 속 왼쪽 뺨과 목은 이미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물을 끼얹자 통증이 더 날카롭게 살아났다.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구역질했다. 배가 단단하게 조여왔다가 풀리기를 반복했다. 뒤에서 욕실 문이 열렸다. 도현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명숙이었다. 너무 오래물 대지 마. 피부 상해. 체리는 거울을 통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제가 괜찮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명숙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곧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도현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남자가 화났을 때 말을 더 얹으면 일이 커져. 네가 먼저 숙였으면 여기까지 안 왔잖아. 그 순간 체리는 알았다. 이 집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당하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오늘은 홍어였고 내일은 국에 간이나 셔츠에 주름일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우는 소리나 수유 시간 때문에 또 다른 비난을 받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도현은 자신이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다. 체리는 수도를 잠갔다. 수건으로 얼굴을 누르지 못해 물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다. 침실로 들어가 작은 가방을 꺼냈다. 산모 수첩, 지갑, 휴대전화 충전기, 얇은 카디건을 넣었다. 손이 떨려 지퍼가 잘 닫히지 않았다. 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체린이 가방을 든 것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어디가? 병원에 갈 거예요. 그 정도로 응급실까지 갈 필요 없어. 배가 계속 뭉쳐요. 당신은 꼭 일을 크게 만들어. 그 말에 체리는 현관 앞에서 멈췄다. 뒤돌아 남편을 바라보았다. 도연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더 많았다. 체리는 그제야 이상할 만큼 차분해졌다. 일을 크게 만든 건 제가 아니에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따라오지 않았다. 명숙도 부엌에서 젖은 식탁볼을 거들 뿐이었다. 현 관문이 닫히자 체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복도 벽에 기대 겨우 숨을 골랐다. 얼굴과 목은 뜨겁게 욱신거렸고 배는 돌처럼 단단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손가락이 계속 빗나갔다.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청소 도구를 실은 카트를 끌고 다니는 야간 미화원 정복자가 서 있었다. 복자는 체린의 얼굴을 보자마자 카트를 놓고 달려왔다. 아이고 새댁. 얼굴이 왜 이래요? 체린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복자의 시선이 붉게 부어오른 뺨과 젖은 옷깃, 배를 감싼 두 손에 머물렀다. 뜨거운 것에 데었어요? 배도 아파요? 체리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복자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체린이 손을 뻗어 막으려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참을 일이 아니에요. 아기도 있잖아요. 그 말에 체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하지 않은 말을 처음 보는 사람이 해주고 있었다. 복자는 한 손으로 체린의 어깨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119의 주소를 설명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체린에게는 아주 긴 시간이었다. 복도 끝에 차가운 창문, 천장에 흰 조명, 닫힌 현관문이 번갈아 흐릿해졌다.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도연과 명숙이 있었다. 그러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체리는 산모 수첩을 가슴에 꼭 붙든 채 들것에 누웠다. 누군가 혈압을 재고 누군가 화상 부위를 확인하며 임신 주수를 물었다.
그녀는 29주예요 라고 답한 뒤 입술을 깨물었다. 구급대원이 화상의 경위를 묻자 체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남편이 그랬다는 네 글자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지난 결혼 생활 전체가 실패로 확정되는 것 같았다.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친정 부모와 회사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이 일을 알게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습관처럼 제가 실수해서라고 말하려다가 멈췄다. 뜨거운 차를 던진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다. 화를 참지 못한 사람도, 다친 임산부를 두고 식탁에 남은 사람도 자신이 아니었다. 체리는 떨리는 숨을 내쉰 뒤 처음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 남편이 던졌어요. 구급대원의 표정이 조심스럽게 굳었다. 그는 더 캐묻지 않고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에게 같은 내용을 알려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체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남편 대신 자신을 탓해 온 습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선택이었다. 복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체린을 바라보며 병원에 도착하면 반드시 연락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들것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체리는 자신이 살던 집의 현관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손잡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나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다. 금속 문 사이로 익숙한 복도가 가늘어지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체리는 배 위에 두 손을 올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엄마가 이번에는 너를 지킬게. 그 말이 아이에게 하는 약속인지, 무너진 자신에게 하는 약속인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산의 밤거리를 가르기 시작했을 때, 체리는 처음으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구급차 안에서 문체리는 계속 배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얼굴과 목의 통증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배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더 두려웠다. 구급대원이 몇 분마다 통증이 반복되는지 물었으나 체리는 정확히 대답할 수 없었다. 뜨거운 차를 맞은 순간부터 시간에 대한 감각이 흐려져 있었다.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체린을 곧바로 산부인과 처치구역으로 옮겼다. 간호사는 젖은 옷깃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화상 부위를 확인했다. 왼쪽 뺨에서 턱 아래, 목덜미까지 피부가 붉게 부어 있었고 몇 군데에는 작은 물집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얼굴은 문지르시면 안 돼요. 우선 온도를 충분히 낮추고 연고 처치를 하겠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누구도 체린을 탓하지 않았고 왜 피하지 못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의료진은 다친 부위를 기록하고 태아의 심박동부터 확인했다. 배에 장치를 부착하자 빠르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진료 공간에 울렸다. 체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아이를 이런 위험 속에 놓아두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산부인과 당직 의사는 모니터를 살펴본 뒤 말했다. 현재 태아 심박동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자궁 수축이 반복되고 있어 오늘은 입원해서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을 받으면 수축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구급대원에게 남편이 뜨거운 차를 던졌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체리는 입술을 다물었다. 조금 전 구급차에서는 겨우 사실을 말했지만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서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려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환자분 잘못이 아닙니다.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뜨거운 물을 던지는 것은 위험한 폭력입니다. 상처 사진과 진료 기록을 남겨두겠습니다. 원하시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여성긴급지원기관을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체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지 못했다. 도연이 체포되는 모습이나 회사에 알려지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집안을 망쳤다고 비난할 것이고 도연은 자신이 단 한 번 실수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할지도 몰랐다. 지금 당장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다만 상처가 남아있을 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시든 환자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이라는 말이 낯설었다. 결혼한 뒤 체리는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한 적이 거의 없었다. 명절에 어디를 먼저 방문할지, 이사할 집을 어디로 정할지, 임신 후에도 계속 일할지, 모두 도연이나 명숙의 의견이 먼저였다. 채린이 원하는 것은 늘 가족의 편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었다. 병실로 옮겨진 뒤 간호사는 화상 부위에 약을 바르고 얇은 거즈를 붙였다. 체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한쪽 뺨에는 하얀 거즈가 덮여 있었고 목에도 붕대가 감겨 있었다. 임신으로 부은 손과 창백한 입술까지 더해져 거울 속 여자는 자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서도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체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더 화를 낼 것 같다는 익숙한 두려움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다. 어디야? 도현은 인사도 없이 물었다. 병원이에요. 진짜 응급실까지 갔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더 강했다. 배가 계속 뭉쳤어요. 얼굴도 치료받아야 하고요. 의사가 뭐래? 입원해서 지켜보래요. 잠깐의 침묵 뒤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괜히 흥분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일부러 얼굴을 노리고 던진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손이 움직인 거야. 체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는 사과보다 설명을 먼저 하고 있었다.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시키면 책임이 줄어든다고 믿는 듯했다. 뜨거운 차였어요. 나도 알아. 그래도 내가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체린이 이렇게 되묻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전화를 건 목적은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지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자 그의 말투가 다시 거칠어졌다. 말을 이상하게 몰고 가지 마. 엄마도 놀라셨어. 치료 끝나면 집으로 와.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집안 분위기까지 이렇게 만들지 말고. 체린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저는 오늘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뭐? 병원에 있을 거예요. 퇴원하고도 안 오겠다는 뜻이야? 체리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거즈 아래에서 피부가 욱신거렸고 태아 심박동기의 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다. 네. 도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문채린,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체리는 평소 같으면 그 목소리만으로 사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병원 침대 옆에는 비상호출 버튼이 있었고 복도에는 의료진이 오가고 있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그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높여도 혼자 견뎌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체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다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도현은 몇 번 더 전화한 뒤 짧은 문자들을 보냈다.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엄마가 걱정하시잖아. 회사에 알려지면 당신도 좋을 것 없어.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체리는 남편이 무엇을 가장 걱정하는지 알았다. 아내의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직장이었다. 그날 밤 체리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찻잔을 들던 도연의 손이 떠올랐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남편이 찾아온 것 같아 몸이 굳었다. 간호사가 새벽에 혈압을 재러 왔을 때 체리는 자신도 모르게 팔로 배를 감쌌다. 다음 날 오전 의료사회복지사 신미정이 병실을 방문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작은 수첩만 들고 체린과 눈높이를 맞추어 앉았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말씀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정은 먼저 체린이 당장 돌아갈 안전한 장소가 있는지 물었다. 체린은 친정이 안동에 있지만 부모님께 아직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사실을 숨기는 동안 환자분이 다시 위험한 집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체리는 고개를 숙였다. 미정은 폭력이 반드시 주먹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물건을 던지는 행동, 모욕적인 언어, 며칠씩 말을 끊어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
경제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관계를 지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남편분이 이전에도 물건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체리는 한참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접시를 바닥에 던진 적이 있어요. 방문을 3개 닫고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했고요. 그때 무서우셨나요? 화가 풀릴 때까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것이 두려움 속에서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체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다른 사람의 언어로 들었다. 자신은 단지 남편의 성격이 까다롭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언제 화가 날지 모르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살고 있었다. 미정은 보호시설, 상담기관, 법률 지원과 접근 제한 절차를 설명했다. 체리는 경찰 신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긴장했지만 미정은 결정을 재촉하지 않았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편분을 용서할지 이혼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체리는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조금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미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홍어 무침을 잘못 만들었다고 뜨거운 차를 맞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환자분이 어떤 말을 했든 폭력을 선택한 사람은 남편분입니다. 체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거즈의 눈물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처음 들었다. 상담이 끝난 뒤 체리는 친정어머니 오경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체리나, 이 시간에 웬일이니? 병원 다녀왔어? 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몇 번이나 이름을 부르자 겨우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경자는 곧바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느냐고 물었다. 체리는 아기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도현이가 뜨거운 차를 던졌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를 다쳤는데? 얼굴하고 목, 배도 뭉쳐서 입원했어. 경자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병원 이름 보내. 아버지랑 바로 갈게. 엄마, 밤도 아니고 지금 오면 가게는 어떻게 해? 지금 가게가 문제니. 그 한마디에 체리는 다시 울었다. 어머니는 왜 이제야 말했느냐고 꾸짖지 않았다. 결혼 생활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다만 혼자 있지 말라고 했다. 안동에서 울산까지 내려온 부모는 오후가 되어서야 병실에 도착했다. 아버지 문태식은 문을 열고 들어오다 딸의 붕대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굳은 손으로 모자를 벗었다. 섰다 하던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자는 침대 곁에 앉자마자 체린의 손을 잡았다. 많이 아팠지. 체리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다. 어린아이처럼 울음이 쏟아졌다. 태식은 창가로 돌아서서 눈가를 훔쳤다. 집으로 가자. 그가 낮게 말했다. 퇴원하면 안동으로 가.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자. 체리는 부모가 도연을 찾아가 따지거나 경찰에 신고하자고 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태식은 딸의 결정을 대신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그 집에 가고 싶다면 아버지가 억지로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상처가 났고 내가 겁없이 생각할 수 있을 때 결정해라. 그날 저녁 도현과 명숙은 계속 전화를 걸었다. 체린이 받지 않자 명숙은 경자에게 연락했다. 사돈, 애들 부부싸움에 어른들이 끼어들면 더 커져요. 도연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체린이도 말을 너무 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자는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말을 세게 하면 뜨거운 차를 얼굴에 던져도 됩니까? 누가 그래도 된다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실수했다는 거지. 실수는 차를 엎지르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 던지는 건 행동이에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도현이를 무슨 범죄자처럼 몰아가지 마세요. 임신한 며느리 병원비도 우리가 다 댈 거고 데리고 와서 잘 돌보면 되잖아요. 우리 딸은 물건이 아닙니다. 데려가고 데려오는 사람 아니에요. 경자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딸 앞에서 환한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흘 뒤 체리는 퇴원 허가를 받았다.
화상은 깊은 흉터가 남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몇 주 동안 치료해야 했다. 자궁 수축도 약물과 안정으로 줄어들었다. 퇴원 수속을 하는 동안 미정은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별도로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또 채린의 동의를 받아 울산 여성이 전화 상담소와 연결했다. 채린은 아직 형사 고소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남편이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부모의 차를 타고 울산을 벗어날 때 채린은 고층 아파트가 멀어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았다. 도연과 함께 꾸민 집에는 아기 침대와 작은 서랍장, 세탁해둔 베넷 저고리가 남아 있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다. 안동의 친정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마당 한쪽에는 태식이 직접 만든 평상이 있었고 처마 아래에는 경자가 말린 무청이 걸려 있었다. 채린이 사용하던 방은 결혼 후 창고처럼 변해 있었지만 부모는 하루 만에 짐을 치우고 깨끗한 이불을 깔아두었다. 첫날 밤 채린은 익숙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평온하지는 않았다.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다. 복도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굳었다. 경자는 딸이 불을 켜둔 채 잠든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작은 수면등을 가져다 주었다. 태식은 대문 잠금 장치를 새 것으로 바꿨다. 누구도 왜 무서워하느냐고 묻지 않았다. 도연은 매일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명령이었다. 당장 전화해. 회사 사람들 알기 전에 돌아와.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셨어. 이틀이 지나자 문장은 조금 달라졌다. 내가 심했던 건 인정해. 치료비는 보낼게. 아이 생각해서라도 이야기하자. 그러나 체리는 메시지 안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인정하는 문장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결과만 되돌리고 싶어 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사건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체리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메시지를 저장하고 답하지 않았다. 회사에는 의료진의 소견서를 제출해 남은 연차와 출산 전 휴직을 사용하기로 했다. 급여 담당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상사는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고 몸부터 돌보라고 말했다. 처음 며칠 동안 체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도연의 셔츠를 준비해야 할 것 같았고 저녁이 되면 명숙이 국이 없다고 불평할 것 같았다. 경자가 밥상을 차리면 체리는 무거운 몸으로 일어나 수저라도 놓으려 했다. 앉아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여기서는 네가 밤늦게 차렸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 그 말이 오히려 체린을 울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긴장 속에서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울산의 상담소에서 연결해준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했다. 변호사는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와 병원비, 출산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남편이 동의 없이 찾아오거나 위협적인 연락을 계속하면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리는 이혼 여부를 묻는 말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결정을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해와 안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해를 고려하더라도 먼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체리는 도연에게 보낼 문장을 여러 번 고쳤다.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싶다가도 자신이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지웠다.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짧고 분명한 통지문을 작성했다. 현재 나는 치료와 안정을 위해 친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화, 문자, 방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연락은 지정된 법률 상담인을 통해 해주십시오. 치료비와 출산 관련 비용은 공동 책임에 따라 별도로 안내하겠습니다. 동의 없이 친정이나 직장에 찾아올 경우 필요한 보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송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이 문장을 보내면 도연이 더 화를 낼지도 몰랐다. 그러나 보내지 않으면 그는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안동에 나타날 것 같았다. 체리는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울산의 아파트에서 문자를 읽은 도연은 한동안 화면만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편의점 도시락이 반쯤 남아 있었고
싱크대에는 며칠째 쌓인 그릇이 놓여 있었다. 명숙은 며느리가 집안을 버렸다며 계속 불평하고 있었다. 도현은 채린의 문장을 다시 읽었다. 법률 상담인, 보호 절차, 동의 없는 방문이라는 단어가 눈에 박혔다.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넘어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이해했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메시지를 보내려는 순간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 채린의 법률 상담인이 발송한 연락 제한 요청서와 화상 진단서 사본이었다. 첨부된 사진을 연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흰 거즈 아래로 붉게 부어오른 채린의 뺨과 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자신이 던진 차가 남긴 흔적이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도연은 그 사건을 부부싸움이라고 부를 수 없었다. 화면 속 상처는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였고 채린은 더 이상 그의 설명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거리를 만들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고 있었다. 서도연은 진단서와 상처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몇 번이나 열어보았다. 화면을 닫았다가도 다시 열었고 사진을 확대했다가 곧바로 축소했다. 붉게 부어오른 문채린의 뺨과 목을 보고 있으면 자신이 한 행동이 낯선 사람의 범죄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사진 속 상처가 자신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외면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배명숙은 아들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이걸 왜 찍어놓은 거야? 부부끼리 있었던 일을 나중에 증거로 쓰겠다는 거잖아.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채린이가 원래 저렇게 독한 애였니? 집에 들어와 살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더니 친정 가니까 변호사까지 앞세우네. 엄마, 그만해. 도연이 낮게 말했다. 명숙은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없는 말을 했어?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집안일을 밖으로 끌고 나간 건 걔잖아. 남편 앞길까지 막을 생각이면 그게 부부냐? 도현은 식탁 위에 놓인 편의점 도시락을 내려다 보았다. 플라스틱 뚜껑 안쪽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차갑게 굳은 밥알이 한쪽에 뭉쳐 있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채린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단서에는 안면부 및 경부에 2도 열탕 화상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순간적인 실수라는 말로 덮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상처였다. 도연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아내가 없는 침실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서랍을 열면 채린이 임신 전에 쓰던 향수가 남아 있었고 옷장 한쪽에는 출산 후 입겠다며 사둔 넉넉한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태교책과 손뜨개로 만든 노란색 아기 양말이 놓여 있었다. 도현은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채린이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이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의 빈자리를 처음 느낀 계기는 다림질되지 않은 셔츠와 차려지지 않은 아침상이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한 도연은 작업 전 안전회의를 진행했다. 높은 곳에서 배관을 교체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안전고리 체결과 보호구 착용을 거듭 확인했다. 한 젊은 작업자가 장갑을 제대로 끼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도연은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소리쳤다. 사고 나고 나서 후회할 겁니까? 지키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작업자는 당황해 곧바로 장갑을 고쳐 꼈다. 그러나 도현은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작업대 위에 내리치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옆에 있던 공정관리팀의 장우석 과장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서 팀장 그만해. 지금 다들 보고 있어. 도현은 자신이 지나치게 흥분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주변 작업자들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화를 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가 느끼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위협일 수도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우석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집에 무슨 일 있냐? 아무 일 없어. 너 요즘 사람들한테 너무 날이 서 있어. 어제는 협력업체 소장하고도 싸웠다며. 도현은 종이컵을 내려다 보았다.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형이 이런 말 하는 거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화를 내는 것하고 원칙을 지키는 건 달라. 내가 소리부터 지르면 사람들은 안전수칙보다 내 눈치를 먼저 봐. 도현은 대꾸하지 못했다. 아내도 자신과 살면서 같은 일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체리는 자신의 요구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도현의 표정을 살폈다. 그동안 그는 그것을 아내가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도현은 본부장의 호출을 받았다. 최근 현장에서 그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고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모욕적인 언행을 문제 삼았다는 내용이었다. 서 팀장 능력은 인정해. 그런데 안전관리자가 공포를 만들어서는 안 돼. 본부장은 책상 위에 손을 모으고 말했다. 당분간 현장 총괄 업무에서 빠지고 회사 상담 프로그램을 받아 징계로 처리하기 전에 개선 기회를 주는 거야. 도현은 얼굴이 뜨거워졌다. 자신은 늘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고 게으른 사람들을 대신해 일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 그를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상담 프로그램 안내문을 식탁 위에 던졌다. 명숙이 종이를 읽더니 채린 때문에 아들의 직장까지 흔들린다며 분개했다. 걔가 회사에 연락한 거 아니야? 채린이는 회사에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현장에서 문제를 일으켰어. 도현이 처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분명히 말하자 명숙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다. 그래도 아이는 우리 서씨 집안 핏줄이야. 채린이가 계속 안동에 있으면 애 낳고도 안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니? 출산 전에 확실히 해둬야 해. 뭘 확실히 해?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는 여기서 해야지. 네가 아버지인데 당연히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야? 도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명숙의 관심은 채린의 상처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에게 향해 있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것은 괘씸하지만 손자는 당연히 집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채린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 와. 명숙의 눈이 커졌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데려오라고 해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내가 남편 집으로 돌아오는 게 왜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 도현은 그 질문에 대답하려다가 멈췄다. 얼마 전까지 자신도 어머니와 똑같이 생각했다. 생활비를 책임지고 남편 역할을 했으니 아내는 그 집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채린이 떠난 뒤에도 그녀가 어디에 머물지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도현은 회사와 연계된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실은 밝은 나무색 책장과 작은 화분이 놓인 평범한 공간이었다. 상담사 한재민은 도현에게 왜 찾아왔는지 물었다. 회사에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본인은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를 조금 많이 내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재민은 도현의 말을 끊지 않고 메모했다.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상대에게 뜨거운 차를 던져도 됩니까?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초기 상담 신청서에 직접 적으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현재 별거 중이라고요. 도현은 신청서를 작성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회사 상담이라고만 쓰고 싶었지만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일부러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서도현 씨가 선택한 행동입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사람을 범죄자처럼 몰아가시는군요. 제가 몰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던 행동을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꿀 수도 없습니다. 첫 상담은 거의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 도현은 상담사가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설명했지만 재미는 그런 사정이 폭력의 책임을 줄이지 않는다고 했다. 두 번째 상담에서 재미는 도현에게 화를 내기 직전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적어보라고 했다. 도현은 어깨가 굽고 귀가 뜨거워지고
상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채린 씨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셨습니까? 제가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제 수고는 보지 않고 자기 힘든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왜 서도현 씨의 수고를 부정하는 말이 됩니까?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재미는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현이 힘들게 일한 것도 사실이고 채린이 임신한 몸으로 지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나를 인정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없앨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서도현 씨는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권위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권위라고요? 집안에서 자신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홍어 무침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다. 채린이 처음으로 저도 사람이라고 말한 순간 그는 아내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꼈다. 그 불쾌감을 막기 위해 더 큰 힘을 사용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여러 번의 상담이 필요했다. 도현은 처음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거부했다. 그러나 재미는 그의 분노가 어디서 배운 방식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현의 아버지는 말보다 고함이 빠른 사람이었다. 어린 도현이 실수하면 밥상을 뒤엎었고 명숙이 반박하면 며칠씩 집을 나갔다. 명숙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예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숙이면 집안이 조용해진다고 가르쳤다. 도현은 자신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내에게 손찌검하지 않고 월급을 집에 가져다 주면 좋은 남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공포와 침묵, 물건을 던지는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을 무렵 도현은 처음으로 채린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대신 법률 상담인을 통해 짧은 편지를 전달했다. 내가 한 행동을 실수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뜨거운 차를 던졌고 당신과 아이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말로 책임을 줄이지 않겠습니다. 현재 상담을 받고 있으며 당신이 원하지 않는 동안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치료비와 출산 관련 비용은 조건 없이 부담하겠습니다. 편지를 받은 체리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전보다 달라진 문장이었지만 글 몇 줄만으로 믿을 수는 없었다. 폭력을 쓴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한 뒤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상담 과정에서 배웠다. 안동에서 지내는 동안 체리는 매주 여성 상담소와 영상 상담을 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도연을 용서하고 싶은지보다 앞으로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물었다. 체리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가 바라는 삶은 너무 소박했다. 집에 들어갈 때 누군가의 표정부터 확인하지 않는 것, 아프면 쉬는 것,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 아이 앞에서 고함이 오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 건 누구나 누려도 되는 생활입니다. 상담사가 말했다. 체리는 친정에 머물며 조금씩 자신의 일상을 만들었다. 아침에는 집 근처 낙동 강변 대신 조용한 골목을 천천히 걸었고 오후에는 태교책을 읽거나 회사 업무 인수인계 메일을 확인했다. 경자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계산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부모는 오래 서 있지 못하게 했다. 그동안 명숙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며느리가 임신을 핑계로 친정에 눌러 앉았고 아들이 한 번 화낸 일을 과장해 집안을 흔든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큰고모와 숙부까지 채린에게 연락해왔다. 애 낳기 전에 부부가 화해해야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고생하시겠니? 아이에게 아버지를 빼앗으면 나중에 네가 원망받아. 채린은 처음에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위축되었다. 그러나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같은 문장을 반복했다. 현재 치료와 안전을 위해 별거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 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친척들은 채린이 차갑게 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설명해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이해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 증명하려는 일이 자신을 다시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명숙은 결국 직접 안동으로 내려가겠다고 했다.
도현은 어머니가 외출복을 챙기는 것을 보고 막아섰다. 가지마. 내 손주 보러 가는데 네가 왜 막아? 채린이가 오지 말라고 했어. 걔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시어머니야. 도현은 현관문 앞에 서서 비키지 않았다. 엄마가 가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내가 범죄자니? 허락 없이 찾아가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통지받았어. 명숙은 아들을 노려보았다. 너 지금 며느리 때문에 엄마를 막는 거야? 도현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서운해할까봐 채린에게 연락해 한 번만 참아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한 번만 참으라는 부탁은 늘 참아온 사람에게 또 책임을 넘기는 일이었다. 채린이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하면 안 되는 일을 막는 거야.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로 채린이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함부로 했어.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채린이가 뜨거운 차를 맞았을 때 엄마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 오히려 채린이 잘못이라고 했어. 명숙은 입을 벌렸지만 곧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나도 놀라서. 나도 늘 그렇게 말했어. 놀랐다. 화가 났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다친 사람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 도연은 어머니의 여행 가방을 방 안으로 다시 옮겨 놓았다. 명숙은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정면에서 거스르자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도현은 그 침묵이 익숙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용하던 벌이었다. 예전에는 견디지 못하고 먼저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난 뒤 채린의 법률 상담인은 조건부 대면 상담을 제안했다. 출산 비용과 별거 기간 생활비, 출생신고와 양육 방식에 관한 최소한의 협의가 필요했다. 채린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도연을 보는 순간 다시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러나 상담사는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채린이 정할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상담사와 법률 대리인이 함께 있는 공개된 상담실에서만 만나며 도현은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다. 채리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번 만나기로 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원하는 조건을 직접 말하기 위해서였다. 만남은 안동의 가족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채리는 부모와 함께 도착했지만 상담실에는 혼자 들어갔다. 도현은 이미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달 사이 얼굴이 수척해졌고 깔끔하던 머리도 조금 길어져 있었다. 그는 채린이 들어오자 반사적으로 일어났다가 가까이 오지 말라는 안내를 기억하고 그대로 멈췄다. 채린의 뺨에는 아직 옅은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현은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시선을 내렸다. 상담사가 먼저 대화 규칙을 설명했다.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 상대의 말을 끊지 않을 것, 변명으로 책임을 돌리지 않을 것, 채린이 중단을 요청하면 즉시 끝낼 것이었다. 도연은 준비해 온 사과문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채린이 먼저 말했다. 종이에 쓴 말 말고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세요. 도연은 사과문을 다시 내려놓았다. 왜 저한테 차를 던졌어요? 그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그건 답이 아니에요. 도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당신이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느꼈어.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고 다시 내 뜻대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겁을 주려고 했어. 채린의 손가락이 떨렸다. 도현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제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내 화가 당신 안전보다 더 중요했어. 상담실이 조용해졌다. 채리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제가 돌아가면 다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도연은 곧바로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말해도 당신이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아. 나도 몇 주 상담받았다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을 거야. 채리는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말을 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도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지 않을게. 출산할 때 내가 병원에 오는 것도 당신이 결정해. 나는 상담을 계속 받고 회사에서 맡긴 교육도 끝까지 받을 거야.
당신이 이혼을 선택해도 치료비와 양육비 책임을 피하지 않겠어. 체리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도현은 아이를 핑계로 그녀를 돌아오게 하려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는 아직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과 아이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막을게. 예전에도 당신은 늘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중립이라고 했어요. 그건 중립이 아니었어. 엄마가 화내는 게 싫어서 당신한테 참으라고 한 거야. 체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너무 늦게 도착한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고 자신이 준비한 조건을 읽었다. 출산 전까지 별거를 유지할 것, 도현은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을 것, 상담과 분노 조절 교육을 최소 6달 이상 이어갈 것, 출산 후 면접은 체린의 동의와 제3자의 동석 아래 진행할 것, 명숙은 아이의 양육과 산후조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었다. 도현은 조건을 하나씩 듣고 모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체린이 말했다. 이 조건을 지킨다고 제가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아. 아이 때문에 무조건 용서할 생각도 없어요. 그것도 알아. 당신이 변하는 건 저를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여야 해요. 도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할게. 상담이 끝나고 체리는 먼저 방을 나갔다. 도현은 뒤따라가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태식과 경자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자는 체린의 얼굴을 살폈고 태식은 아무 질문 없이 외투를 건넸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현은 상담센터 유리문 안쪽에 서서 체린이 부모와 함께 차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뛰어나가 우산을 씌워주거나 한 번만 더 이야기하자고 붙잡고 싶었다. 그러나 그 충동을 억누르는 것 역시 자신이 배워야 할 변화라는 것을 알았다. 체리는 차에 앉은 뒤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현은 문 안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전에 그는 아내가 떠나려 하면 화를 내거나 명령했을 것이다. 오늘 그는 약속한 선을 넘지 않았다. 그 작은 행동만으로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화상 자국도, 병원 침대에서 혼자 떨던 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기억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체리는 처음으로 도연이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대신 자신이 만든 거리 앞에서 멈춰서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저녁 체리는 집으로 돌아온 뒤 산모 수첩 사이에 상담 합의서 사본을 끼워 넣었다. 그것은 화해의 약속이 아니었다. 다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안전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록이었다. 같은 시각 울산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도현은 준비해온 사과문을 꺼냈다. 읽어주지 못한 문장들 사이에는 다시는 화내지 않겠다는 말이 여러 번 적혀 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검은 펜으로 지웠다. 다시는 화내지 않는다는 약속은 현실적이지 않았고 화가 사라져야만 폭력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나는 화가 나더라도 상대를 통제하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선택을 연습하겠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다. 도현은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다. 아직 체린에게 보여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문장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기준이어야 했다. 안동 가족상담센터에서 조건부 면담을 마친 뒤에도 문채린의 생활이 갑자기 편안해진 것은 아니었다. 서도연이 고개를 숙였고 모든 조건에 동의했지만 엄은 남편의 사과보다 훨씬 느리게 반응했다. 밤에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리면 체리는 여전히 잠에서 깼다. 주방에서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나도 심장이 빨라졌고 누군가 목소리를 조금만 높이면 배를 감싼 채 주변을 살폈다. 화상 부위의 붉은 기운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왼쪽 턱 아래에는 옅은 갈색 자국이 남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 식탁에서 맡았던 홍어 냄새와 뜨거운 차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상담사는 체린에게 상처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약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위험한 순간을 기억하는 것은 몸이 다시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보내는 경고였다. 빨리 잊어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기억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회복이에요. 체리는 그 말을 산모 수첩 뒤편에 적어 두었다.
도연은 약속대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 출산 비용과 치료비는 법률 상담인을 통해 정해진 날짜마다 보냈고 회사 상담 프로그램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시작한 상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회사가 정한 횟수를 넘겨 개인 상담까지 이어갔다. 한재민은 도연에게 매주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다. 자신의 감정을 상대의 잘못으로 표현하지 않는 연습이었다. 예전에 도연은 당신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했다. 상담에서는 그 문장을 나는 내 요구가 거절되었다고 느꼈고 그 감정을 다루지 못했다로 바꾸어야 했다. 처음에는 말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문장을 바꾸자 책임의 위치도 달라졌다. 채린이 그를 화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하지 못한 것이었다. 회사에서도 변화는 쉽게 인정되지 않았다. 도현은 현장 총괄직에서 제외된 뒤 안전교육 자료를 정리하고 신규 작업자 교육을 돕는 업무를 맡았다. 예전보다 권한이 줄었고 후배 직원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날도 있었다.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거나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다. 한 번은 교육 자료의 오류를 지적한 후배에게 네가 현장을 얼마나 안다고 그러느냐고 쏘아붙일 뻔했다. 그러나 도현은 말을 멈추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손에 찬물을 묻히고 어깨의 긴장이 풀릴 때까지 숨을 세었다. 10분 뒤 돌아와 자료를 다시 살펴보니 후배의 지적이 맞았다. 내가 잘못 봤어. 수정하자. 짧은 말이었지만 도연에게는 다른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즉시 잘못을 인정한 순간이었다. 그가 노력한다는 소식은 법률 상담인을 통해 채린에게 간단히 전달되었다. 하지만 채린은 그것을 희망적인 신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연이 며칠 동안 화를 참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변화는 그의 책임이었고 자신의 복귀는 별개의 결정이었다. 임신 33주가 되었을 때 채린은 출산 계획서를 작성했다. 분만병원은 안동의 종합병원으로 정했고 보호자는 어머니 경자로 지정했다. 도현은 병원에 올 수 있지만 채린의 허락 없이 분만실앞 대기구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도 적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첫 면회 역시 상담사의 동석 아래 진행하기로 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채린은 마음 한쪽이 아팠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도연과 함께 출산 가방을 꾸리고 아이 이름을 고르고 손을 잡은 채 분만실에 들어갈 것이라 상상했다. 그러나 그 상상을 이뤘다고 해서 자신의 출산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나고 자신이 두려움 없이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했다. 배명숙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들이 매주 상담센터에 가는 것도, 출산에 관한 결정에서 자신이 제외된 것도 수치스럽게 여겼다. 손자가 태어나는데 할머니가 병원에도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니? 명숙이 항의할 때마다 도현은 같은 대답을 했다. 채린이가 결정할 일이야. 걔가 평생 아이를 안 보여주겠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럴까봐 겁을 주거나 압박하면 더 못 보게 될 거야. 네가 남편인데 그 정도 권리도 없어? 남편이라는 이유로 아내를 통제할 권리는 없어. 도현이 그 말을 입 밖에 낼 때마다 명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들이 상담을 받으며 며느리에게 세뇌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현은 더 이상 어머니의 불만을 채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명숙의 기분을 달래기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하라고 시켰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느끼는 불편함을 어머니 자신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명숙은 며칠 동안 방문을 닫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 도현은 걱정했지만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방문 앞에서 말했다. 엄마가 속상한 건 알아. 하지만 채린이한테 가거나 연락하는 건 허락하지 않을 거야. 엄마 기분을 풀어주려고 다시 아내한테 참으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임신 35주째 되던 새벽, 채린은 허리 아래로 묵직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아이가 커져서 생기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화장실에 갔다가 소량의 출혈을 발견했다. 곧이어 배가 단단하게 굳으며
통증이 일정한 간격으로 찾아왔다. 경자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태식을 깨웠다. 세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체리는 손잡이를 붙잡고 호흡을 조절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병원에 도착해 검사를 받은 결과 조기 진통이 시작되었고 태반 일부가 불안정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우선 진통을 늦추는 약을 투여했지만 태아의 심박동이 몇 차례 불규칙하게 떨어졌다. 담당 의사는 응급 제왕 절개의 가능성을 설명했다. 조금 더 관찰할 수는 있지만 태아 심박동이 계속 떨어지면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체리는 동의서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경자가 곁에 있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이가 아직 너무 작다는 생각과 혹시 잘못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추가로 연락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체리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에게 알리면 그가 병원으로 올 것이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에게 출산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상담사에게 먼저 연락했다. 상황을 들은 상담사는 결정은 체린의 몫이지만 기존에 정한 조건대로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알리더라도 만남을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세요. 체린은 법률 상담인을 통해 도연에게 짧은 연락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조기 진통으로 입원했으며 응급수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올 수 있으나 체린 씨의 허락 없이 병실과 수술 대기 구역에 접근하지 말아 주십시오. 울산에서 연락을 받은 도현은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곧바로 안동으로 향했다. 차를 직접 몰고 가려다가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기차를 탔다. 과거의 그는 빨리 도착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또 다른 위험을 만들지 않는 것도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 도착한 도연은 원무과에서 필요한 비용을 먼저 납부했다. 그리고 상담사에게 도착 사실만 알린 뒤 1층 대기실에 앉았다. 체린에게 전화를 걸지도 병실을 찾아가지도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은 커졌다. 그는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산부인과 병동으로 올라가고 싶었다. 자신은 아이의 아버지이니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충동도 들었다. 그러나 체린이 정한 선을 넘는 순간 지금까지의 상담과 약속이 모두 아내를 되찾기 위한 연기에 불과해질 수 있었다. 도연은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었다. 상담 중 배운 문장을 적었다.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상대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문장을 계속 읽으며 기다렸다. 오후가 되자 태아의 심박동이 다시 크게 떨어졌다. 의료진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수술을 결정했다. 체리는 수술실로 이동하기 직전 경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기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 믿자. 체리는 눈을 감았지만 몸이 떨렸다. 경자가 혹시 도연에게 전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냥 수술한다고만 알려줘. 경자는 상담사를 통해 도연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도연은 수술실 근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1층 대기실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맞잡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무력함은 체린이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던 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때 체린은 다친 몸으로 아이의 상태를 걱정했고 자신은 전화로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다. 이제야 그는 아내가 느꼈을 공포의 아주 작은 부분을 경험하고 있었다. 수술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후 늦게 몸무게 2.3kg의 딸이 태어났다. 아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신생 아집중 치료실로 옮겨졌지만 스스로 호흡했고 의료진은 경과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자가 도연에게 출산 소식을 전했다. 딸이래요. 작지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기쁨과 안도,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체린이는요?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 중이에요.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경자는 잠시 침묵했다. 체린이가 깨어난 뒤에 물어볼게요. 도연은 더 요구하지 않았다.
체린이 마취에서 깨어난 것은 밤이 되어서였다. 배의 통증은 심했고 입안은 말라 있었다. 가장 먼저 아이의 상태를 물었다. 경자는 아이가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있지만 안정적이라고 설명하며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작은 아이의 얼굴에는 호흡을 돕는 얇은 관이 붙어 있었고 손은 경자의 손가락 끝보다도 작아 보였다. 체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도현 씨가 와 있어. 경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실에는 안 올라왔어. 아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대. 체리는 눈을 감았다. 남편을 보고 싶은 마음과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동안의 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신이 정한 조건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싶었다. 오늘은 만나지 않을래. 경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그 말을 전달받고도 항의하지 않았다. 상담사를 통해 체린에게 짧은 문장만 전했다. 수술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어떤 결정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회복할 때까지 정한 거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도현은 그날 밤 병원 근처 숙소를 잡았다. 다음 날에도 체린의 허락 없이 병동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신생아 치료비와 필요한 물품 비용을 처리하고 회사에는 예정된 교육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흘째 되던 날 체리는 상담사가 동석하는 조건으로 도현이 아이를 면회하는 데 동의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본 도현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작은 몸이 투명한 보육기 안에서 숨쉬고 있었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지 않고 두 걸음 뒤에 서 있었다. 이름은 정했어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체리는 휠체어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문아린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현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이에게 어머니의 성을 먼저 붙인 이름이었다. 한국에서는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통상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만 체린이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법적으로는 출생신고를 같이 상의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당신이 원하는 이름을 존중할게. 체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서아린으로 신고하더라도 이 아이가 서씨 집안의 소유라는 뜻은 아니에요. 알아. 아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야. 예전에 도연이었다면 집안의 성과대를 잇는 문제부터 꺼냈을 것이다. 명숙의 반응을 걱정하며 체린을 설득하려 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두고 며칠 뒤 다시 논의했다. 결국 법적 성은 서씨를 따르되 체린이 고른 할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 결정은 도현이나 명숙의 요구가 아니라 부모 두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명숙은 손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병원으로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도현은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할머니인데 사진 한 장도 못 보니? 체린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 손주 낳았으면 이제 지난 일은 덮어야지. 도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동안 침묵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폭력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럼 평생 죄인처럼 살겠다는 거야? 죄책감만 갖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살겠다는 거야. 명숙은 분노에 전화를 끊었다. 도현은 더 이상 체린에게 어머니를 이해해 달라는 말을 전하지 않았다. 하리는 열흘 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나왔다. 체린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작은 머리에서 따뜻한 우유 냄새가 났다. 도연의 면회는 일주일에 2번, 경자나 상담사가 함께 있을 때만 이루어졌다. 그는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법을 배웠다. 아이가 울면 당황했지만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큰 소리를 내거나 체린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았다. 한 번은 할인이 1시간 넘게 울었다. 도현은 얼굴이 굳어지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이를 경자에게 건넨 뒤 잠시 다른 방으로 나갔다. 체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왜 나갔어요? 도현이 돌아왔을 때 그녀가 물었다. 짜증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 아이한테 화를 낼까봐 내려놓고 진정한 거야. 그는 자신을 좋은 아버지처럼 보이게 하려고 숨기지 않았다. 아직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체리는 그날 처음으로 도현의 변화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했다.
출산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체리는 안동 시내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다. 부모의 집에서 계속 보호받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아이와 살아보고 싶었다. 회사와 협의해 일부 업무를 재택으로 다시 시작했고 경자는 낮 시간에 할인을 돌봐주었다. 도연은 울산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안동과 울산을 오가며 정해진 면접 시간을 지켰다. 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상담인을 통해 시간을 확인했고 면회가 끝나면 체린의 집에 머물지 않고 숙소로 돌아갔다. 그는 명숙에게도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명숙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은 손녀가 태어난 지 5달이 지난 뒤였다. 도연은 어머니에게 가족 상담을 받지 않으면 할인과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갔다며 거부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자 마지못해 상담에 참여했다. 상담 과정에서 명숙은 자신도 평생 남편의 화를 피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밥상을 뒤엎을 때마다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감쌌고 자신만 참으면 집안이 유지된다고 믿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같은 생존 방식을 강요했다. 그것이 전통이고 현명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명숙은 체린에게 긴 편지를 보냈다. 처음 작성한 편지에는 자신도 놀랐다는 말과 아들을 잘못 키운 죄가 있다는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상담사는 그것이 책임을 분산시키는 사과라고 지적했다. 몇 번을 다시 쓴 끝에 명숙은 짧은 편지를 완성했다. 네가 뜨거운 차를 맞았을 때 나는 너를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말과 행동을 탓했다. 그것은 내 잘못이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살림과 효도를 강요한 것도 잘못이었다. 내가 할머니라는 이유로 할인이를 만날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이제 이해한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받아들이겠다. 체리는 편지를 읽고도 바로 답하지 않았다. 몇 주 뒤 상담사의 동석 아래 명숙과 짧게 만났다. 명숙은 손녀를 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체린 앞에서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다만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했던 말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다. 체린은 말했다.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전처럼 살 수도 없어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내가 정한 대로 하마. 그날 명숙은 유리창 너머에서 할인이 노는 모습을 10분 정도 바라본 뒤 돌아갔다. 체리는 그것을 화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단지 잘못된 관계를 다시 시작하지 않기 위해 처음 세운 작은 규칙이라고 생각했다. 할인의 첫돌이 가까워졌을 무렵 도현은 체린에게 부부 상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함께 살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우리가 다시 부부로 살 수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그래도 부모로서 대화하는 법은 더 배우고 싶어. 체리는 며칠 동안 고민한 뒤 상담을 시작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과거의 상처와 양육 문제를 이야기했다. 상담실 밖에서는 여전히 따로 살았다. 도연은 더 이상 용서받았는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체린이 화상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할 거냐 하고 막지 않았다. 자신이 듣기 불편해도 체린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기억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어느 날 상담사가 체린에게 물었다. 남편분을 다시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체린은 한참 생각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수는 있어요. 도현은 그 대답을 듣고도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체린에게 서둘러 결론을 내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기다리겠다는 말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할인의 첫 돌은 큰 연회장이 아니라 안동의 작은 한정식집에서 치렀다. 참석자는 체린의 부모와 몇 명의 가까운 친구, 상담사의 허락 아래 온 도현뿐이었다. 명숙은 체린의 동의를 받고 식사가 끝날 무렵 잠시 참석했다. 돌잡이 상 위에는 실, 붓, 청진기와 작은 나무 망치가 놓였다. 할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붓을 잡았다. 모두가 웃었지만 체린은 아이가 무엇을 잡았는지보다 그 자리에서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놓였다. 식사가 끝난 뒤 도연은 할인을 안고 식당 앞에 서 있었다. 아이가 그의 셔츠 단추를 잡아당기며 웃었다. 체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음 달부터 면접 시간을 조금 늘려도 될까? 당신이 괜찮다면. 상담사하고 먼저 상의해봐요. 그래, 그는 더 설득하지 않았다. 체리는 자신의 왼쪽 턱 아래를 손끝으로 가볍게 만졌다. 화상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그 자국을 없애기 위해 더 이상 두꺼운 화장으로 가리지 않았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서 돌아섰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흔적이었다. 두 사람은 아직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체리는 이혼 서류를 접어둔 채 결정을 미루고 있었고 도현은 그것을 재촉하지 않았다. 다시 함께 살 수도 있었고 끝내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결말을 서둘러 행복으로 포장하는 일이 아니었다. 체리는 더 이상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지 않았다. 도현도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말로 아내를 통제하지 않았다. 사랑은 상대가 떠날까 두려워 붙잡는 힘이 아니었다. 잘못을 저지른 뒤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었다. 사랑에는 상대가 거절할 권리, 거리를 둘 권리, 마음을 바꾸지 않을 권리까지 존중하는 책임이 필요했다. 체리는 식당 문을 나서며 할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도현은 두 걸음 뒤에서 아이의 가방을 들고 따라왔다. 아무도 앞장서 다른 사람의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아직 같은 집으로 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체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용서는 돌아가는 문이 아니라 다시는 자신을 잃지 않은 채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한 번의 사과나 비 내리는 날의 눈물이 아니라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평범한 날마다 폭력 대신 존중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었다.